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트에서 전해드리는 위클리 차트 시간입니다. 매주 한 주간 제가 눈여겨봤던 차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와 정치사회 움직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중국 성장률 둔화 그리고 주식시장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2021년 3분기 GDP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분기에 전년 대비 6%여서 3분기에 4.9% 성장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는 이거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더 낮아서 3%대를 기록한 걸로 저는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번 역시 이제 중국 2021년 3분기 GDP가 왜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가? 그게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먼저 왼쪽 차트를 보시죠. 위쪽에는 그 GDP 분기별 GDP 성장률이 이제 2019년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뒤로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급등했다가 지금 또 다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공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차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산업 생산량 증가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2019년 말 2020년에 꼬꾸라졌다가 2020년 2분기 3분기부터 다시 크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배경은 네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석탄 공급 축소라든지 원자재 조달이 이제 축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오르니까 또 중국 내부적으로는 각 지방 정부에다가 중국 공산당 중앙 정부가 명령하기를 그 친환경 목표치도 이제 하달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도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상쇄해서 맞추려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지방 정부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석탄 가격이 크게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 발전 수요를 맞추지 못하니까 일부 성에서는 아예 전력 공급을 끊어버리는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도 델타 바이러스가 중국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그 피해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배경은 이제 미국이나 호주와 갈등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고립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원래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지금 그것도 역시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중단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점이 지금 시점에서는 헝다그룹이 겨우 간신히 지금 한 주마다 부채 위기를 넘기고 있는데 아직 그 디폴트는 선언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헝다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막대한 그 토목건설 부동산 투자가 드디어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 폭락하는 아주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매우 힘든 시기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 10월에 올해 아니고 내년 10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관건은 그럼 지금부터 1년 동안 중국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시진핑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서 내년 10월을 맞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풀어나갈지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성장률 둔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관점은 여기서 이제 분홍색으로 나타내는 선은 전분기 대비 현분기 경제 성장률이고요. 검정색은 전년 대비 올해의 분기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홍색을 이제 보시면은 X축에서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전분기 대비 현분기 성장률이 지금 3분기에 0%로 나온 것이죠. 여기 제로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인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검정색은 이제 전년 대비 지금 현분기 전년 대비해서 지금 분기 year over year 그러니까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4.9%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 역시 실제는 3%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영국 소식입니다. 영국이 연내 금리 인상을 제일 먼저 선진국 가운데서 제일 먼저 단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에 보시면은 지금 2021년이 0으로 보고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금리 영국의 이제 기준금리 예상치를 이제 봤을 적에 아래쪽에 이제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커브는 올해 9월 1일자로 조사를 했더니 뭐 0.65%, 0.7% 정도까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매년 이제 지금 10월 19일에 새로 조사를 했더니 당장 내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에는 1.5% 이상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그 1.0% 넘게 인상을 해서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까지도 최소 미니멈 1.0%씩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금리가 아주 많이 오르는 셈이 되는 거죠. 왜냐면 매년 뭐 앞으로 2년 동안은 매년 1.5%, 1.23%씩 오르다가 그 다음에도 매년 1%씩 오르면은 전부 다 5년을 합하면은 최소 6, 7% 금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올해 9월에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3.0%로 나왔고요. 근데 2022년 1분기, 다음 분기죠. 예, 다음 분기에서는 많게는 6%까지 물가 상승률이 오를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국의 문제는 굉장히 유럽의 다른 나라,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나 미국보다 더 심각한데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영국이 그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영국이 굉장히 개방된 나라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쪽 사람들, 이쪽 사람들과 영국은 과거 식민지 역사 때문에 교류가 잦아요. 상호 교류가 훨씬 더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물론이고 미국에 비해서도 영국의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침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 대륙과 무역 관계가 아직도 지금 그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어요. 신기한 게 일본이나 한국과 영국은 과거 이제 EU 유럽연합과 맺었던 자유무역 협정 FTA 그 조건을 거의 그대로 승계해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이미 맺었거든요. 이미 다 계약하고 사인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영국하고 유럽연합은 원래 이제 자유교역을 했던 같은 유럽연합이었는데 브렉시트로 영국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무역협정을 새로 맺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사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거기에다가 이제 영국의 이제 트럭 운전사라든지 이런 국내 수송 관련, 그다음에 항만 부도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그냥 그만둬 버리니까 물류 대란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래저래 뭐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게다가 이제 정치 지도자가 보리스 존슨이라고 이제 공화당 출신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영국 금리 인상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은 왼쪽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위에 먼저 X축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내년 9월까지 X축으로 그렸고요. 제일 위에는 이제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을 영란은행이라고 하는데 그 영란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을, 가운데 하늘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을, 그리고 맨 아래 파란색은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앞서서 영국이 제일 먼저 제일 높은 수준으로 더 많이 더 크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간이죠. 10월 마지막 주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영국 그 주간 신문사 머릿 기사는 뭐냐면은 경제학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연구하는 그 이코노미스트들, 박사급이죠, 다. 박사급 그 대학 교수나 연구소나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여기서 X축은 1973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발표하는 논문 숫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우상향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NBER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고요.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 지금은 작고 하신 분인데 마틴 펠드만인가 하는 분이 있었는데 대머리에 포도주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고 좋은 분이에요. 저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1973년도에 보스턴에 케임브리지죠, 정확히는 하버드 대학 바로 바깥에 독립된 그 비영리 기관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경제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쓰잖아요. 그 논문을 쓸 적에 여기 이 NBER이라는 기관에다가 미리 등록을 하는 거예요. 논문 초록과 이제 그 서머리 같은 거를 등록을 하고 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떤 학술 저널에 실리기 전까지 거기에 발표를 하고 미리 선공개를 해서 다른 이코노미스트들로부터 이제 피드백도 받고 의견도 교류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했는 건데 거기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논문 편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번 차트는 역시 마찬가지 차원에서 그 NBER에서 이제 등록하는 경제학 논문을 쓰는 저자들을 봤더니 과거 1973년 그때는 혼자서 쓰는 경우가 전체의 뭐 한 80% 가까이 됐었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바뀌면서 혼자 쓰는 논문은 그 편수가 아주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2명이서 3명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4명 이상이 모여서 대거 아주 팀을 이뤄 가지고 쓰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현상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뭐 생물학이나 기초의학이나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일찍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초의학 논문 같은 거 보면은 100명 가까이 되는 공저자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이 한 10명 돼요. 근데 경제학에서도 뒤늦게나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세 번째 차트에서 보여주는 것은 논문의 편수, 그러니까 양 못지않게 질이 중요한데 그 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피인용 지수죠. 그러니까 다른 경제학자들이 자기가 쓴 논문을 얼마나 그 인용을 해서 자기 논문에 쓰는가, 그 피인용 지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위쪽 차트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명이서 모여 쓰는 공저 논문, 그 다음에 같은 교수의 팀에서 연구실에서 여러 명이서 쓰는 경우, 그러면 맨 아래쪽에는 이제 론 울프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혼자서 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을 적에 위쪽 number of publication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1년 사이에 이렇게 서로 다른 대학이나 다른 소속 기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쓰는 그런 논문 편수가 아주 크게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한 120편 정도 2019년이었다면은 2020년에는 200편 가까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아래쪽 차트에서는 이제 피인용 지수를 보여주는 건데 역시 소속 기관이 서로 다른 경제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공조를 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이제 2019년에는 그런 논문이 피인용 하는 그 횟수가 한 6편에서 이제 7편 정도였다면은 15편으로 2020년에는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같은 연구팀에서 여러 명이 공저를 한 것이나 아니면은 아예 혼자서 논문을 쓴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그 피인용 지수에서 뒤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도 이제는 리얼타임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될 만큼 굉장히 외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남들과 고립돼서 혼자서 이렇게 뭐 연구실에 처박혀서 연구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자, 다음엔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크립토 중에서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가지만 결국은 살아남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이제 BTCO라는 그 심볼, 티커 심볼로 ETF 상품이 상장을 했어요.
프로쉐어스라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벌써 올해 초에 상장 신청을 이제 심사를 미국 증권거래감독위원회에다가 했고요. 그게 이제 승인이 떨어져서 거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번 주에. 근데 크게 올랐고요, 물론. 뭐 금요일은 좀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가격도 선물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ETF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ETF 가격도 올랐고, 선물이 아니라 현물 거래 가격도 올랐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 건수, 선물 거래 건수도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 앞으로는 사실 디지털 황금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금 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있고, 사실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금 가격 그 비율을 보면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금이 했던 역할, 그러니까 store value죠.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의 금의 역할을 비트코인이나 이 크립토가 지금 대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10% 이내라면은 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각국 중앙은행들이 판단하는 기준 중에 제일 널리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5-year, 5-year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하는 국채, 이제 5년물 국채의 그 금리, 표면 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만큼 보호를 해주는,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 얼마가 될 거니까 그만큼 금리를 더 얹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5년물 금리가 지금 뭐 1.2%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얹어가지고 그게 이제 3%다 그러면은 4.2% 그 국제 금리를 해가지고 파는 것이죠. 그 차이를 5-year, 5-year break even이라고 하기도 하고 5-year, 5-year inflation expectation이라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 차트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이 5-year, 5-year break even 거를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2005년 초반에 지금 제일 높은 역사적으로 제일 최고점에 이르렀었는데,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에서 보호해주는 금리와 표면 금리의 차이죠. 그게 10월 22일, 그러니까 2021년 10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에 장중에 3.0%까지 치솟아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어요. 물론 오후장에서 조금 다시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게 뭐 지나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얘기해서 이제 미국의 임금 상승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면은 여기 왼쪽 차트는 미국 사람들의 이제 X축은 1998년부터 2021년까지 시기열을 보여주는데, 미국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중간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웨이티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중치가 아니고 그냥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중간값을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막대 그래프로 지금 옅하게 아주 옅게 보이는 거는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후퇴, 그러니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기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임금 중간값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뒤로 쭉 떨어졌다가 거의 10년 동안 2020년까지 조금 이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갑자기 빠른 페이스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 차트도 역시 이제 미국의 임금 인상 가속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짙은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근속 근로자,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지 않고 일하는 근속 근로자들이고, 임금이고, 그 다음에 회색으로 보여주는 거는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job switcher 또는 이제
이직 근로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임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직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속도나 이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직장을 포기하고 아예 그 이제 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근속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들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적에도 일단 이직을 하는 사람들의 지금 임금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그 임금 인상이 더 가속을 받을 것이고, 임금 인상이 가속을 받으면은 인플레이션도 더 빨리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차트는 미국의 경기 순환 지표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건데, 역시 이제 옅은 핑크색으로 나온 것이 1970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까지 그 경기 후퇴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그 리세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 라인으로 그린 것이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그 서베이를 하는 거죠. 그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경기 지표를 물어봐가지고 그걸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그 2020년 한 해 쭉 떨어졌다가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데, 이거는 이제 US Macro Valuation Index라고 해서 미국의 임금 지수라든지 뭐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뭐 금리 해가지고 전부 다 합친 일종의 그 종합 지수예요. 근데 앞으로 내다보는 그 종합 지수인데, 그것은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지금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후퇴, 그러니까 저성장 쪽으로 미국의 이제 경기 후퇴를 점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지금 하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로 내려앉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막대 그래프는 이제 미국 GDP를 구성하는 종목별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제일 그 비중이 큰 연두색이 이제 인벤토리고, 이제 그 밑에가 이제 그 짙은 회색으로 나온 거 있죠. 예, 짙은 회색으로 나온 게 이제 전체 GDP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이제 옅은 회색으로 나온 게 이제 순수출입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인데,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국이니까 이 순수출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거의 뭐 제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비주거용 부동산이 핑크색이고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이제 파란색이죠. 이건 토목건설 부동산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3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이제 크게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일하게 이제 그 플러스로 유지가 될 것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인벤토리인데, 이것마저도 뭐 올해 1분기라든지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그 증가율이 수축이 되고요. 특히 이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부동산 투자가 저조하면서 3분기 성장이 가라앉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특히 석유, 가스 이런 쪽에서 지금 왜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니까, 그 2015년 X축을 보시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빨간 점선이 2020년으로 보는데, 그때까지 봤을 적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영역이 오펙 산유국, 석유 수출기구 산유국도 아니면서 미국도 아닌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정도 되겠죠. 네, 이런 나라들이 새로운 그 설비 투자, 석유 채굴에 필요한 석유 광구를 새로 개발을 한다든지, 광구를 새로 뚫는다든지, 석유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 석유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규 설비 투자에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서 역시 이제 이 짙은 회색으로 나온 밑에 부분, 짙은 회색은 뭐냐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지금 계획된 신규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걸 이제 10년 동안 이 누적된 금액을 다 합하면은 6천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이만큼의 신규 설비 투자를 더 해야지만 수요를 맞출 수 있는데, 지금 언더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언더 스펜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까지 안 보더라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만 보더라도 1350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부족하고, 이거를 2030년까지 더 늘려서 보게 되면은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지금 언더 인베스트먼트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케이펙스 설비 투자가 이제 부족하니까 당연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스웨덴 출신의 10대 소녀 있잖아요. 그 친환경 운동하는 소녀 이름이 뭐더라? 무슨 툰베리인데 이름은 생각 안 나네요. 그레타 툰베리인가? 아무튼 그 소녀 말을 100% 그대로 다 믿고 따라 했다가는 이렇게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니까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다음번 역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관한 차트인데요. 이제 석유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 모든 이제 커머디티, 이건 뭐 석유, 가스 비롯해가지고 뭐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산업용 금속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원자재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설비 투자, 이 케이펙스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위쪽 차트나 아래쪽 차트를 봤을 적에 둘 다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 들어서 지금 3분기에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지만은 이건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고요. 그랬을 적에 투자 금액이나 위쪽 차트는 막대 그래프는 이제 투자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래쪽 차트는 전년 대비 지금 투자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케이펙스 투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먼저 X축 시기에는 2020년 3월 그 주식 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락했을 때, 그리고 이제 X축의 오른쪽 끝은 2021년 10월 셋째 주까지 이제 그린 거고요. 차트에서 그 오렌지색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그린 게 S&P 500 지수예요. 지금 한 4,519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죠.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그린 거는 이 S&P 500 지수라고 하면 500대 기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500개 기업의 가운데서 200일 평균선, 200일 무빙 에버리지 그 주가 200일 평균선 를 돌파한 200일 평균선보다 더 주가가 더 오른 그 주식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그게 지금 한 74.16%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3이라고 한다면은 500개 4분의 3이면은 한 375개 기업이 되겠죠. 500개 기업 중에서 125개 기업은 200일 무빙 에버리지보다 지금 가격이 주가가 낮고, 375개 기업은 200일 무빙 평균선보다 지금 주가가 더 높다는 건데, 그 변동을 보면은 200일 무빙 에버리지보다 지금 주가가 더 높은 그 기업의 개수가 떨어지는 추세예요. 제일 오른쪽에 이 연두색 초록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네모를 쳐놨잖아요. 그게 이제 2021년 9월과 10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된 거는 지금 그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지금 최고치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그 200일 무빙 에버리지를 넘는 기업들의 숫자, 또 계속 떨어지다가 마지막 지금 10월 셋째 주 들어서 다시 지금 껑충 뛰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좀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다음번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X축에는 2018년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2021년 10월 셋째 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10월 셋째 주 한 주간에 보면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95%라고 써 있는 거 보시죠. 그 95%가 뭐냐면은 S&P 500개 기업 중에 95%가 그러니까 490개 기업이잖아요. 예, 95%면은 95% 되는 기업이 올랐다는 거예요. 가격이 한 주 동안에 주간 가격 변동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까만색으로 표시된 라인을 보면 이건 S&P 지수인데 S&P 500 지수도 10월 초에 2021년 8월 9월에 계속 떨어지다가 아주 최근에 10월 첫째 주부터 그 떨어지는 걸 멈추더니 지금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지금 다시 반등을 했다는 게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든지 미국의 임금 상승 지표라든지 미국의 경기 순환 지표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솔직히 떨어지기 전에 한번 마지막 숨을 크게 내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한 거는 그 빅스 지수라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공포 지수라고도 하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대개는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질 적에 이 빅스 지수가 크게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저는 이제 겁이 없다고 표현하기보다도 비이성적으로 지금 낙관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이런 큰 위기는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적에 갑자기 들이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빅스 지수마저도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낙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보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이제 글로벌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 X축에 그려봤어요. 그랬을 적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다시 내려오는 추세고요. 사망자입니다. 예, 발병률이 아니고요. 그래서 2020년 9월에 기록했던 수준과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이제 사망자가 더 나오겠죠.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경제 이야기도 아니고 코로나 이야기도 아닌데 굉장히 흥미로운 차트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째 주에 중국이 하이퍼소닉 글라이더라고 그래서 초음속인데 저공비행, 대기권 안쪽에서 비행하는 초음속 저공비행 공격형 미사일을 실험을 했어요. 이제 미국의 정보 당국이 이걸 포착을 해서 중국 쪽에 이제 정식으로 질의를 했더니 그거 별거 아니다. 우리가 하는 우주선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우주선이면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제 우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기권의 비교적 낮은 고도를 유지하면서 지구를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대기권 안쪽에서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았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미사일을 싣게 되면은 초음속 속도로 이제 날아가는 미사일이 되는 거죠. 공격형 무기 맞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1970년대부터 그 당시 이제 소련이나 사실 미국도 이걸 갖고 있어요. 이런 무기는 특히 그 F-37B라는 공격형 전투기 전폭기도 이거랑 같은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걸 개발했다는 건 결국 미국의 방공망 시스템, 방어용 레이더나 방어용 미사일 격추시키는 그런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큰 뉴스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미국으로서는 아주 좀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G2 인베스터 그리고 뉴스 잉글리시가 같이 제공을 하는 위클리 차트 시간을 제공을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해서 뭐 많게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또 이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2주일에 한 번이라도 굉장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소셜 미디어가 있는데 동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도 여기 있어요. 왜냐면 워낙 방대한 자료나 그 분석 자료를 제가 보기 때문에 뭐 항상 일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소셜 미디어에 와서 보시면 또 새로운 내용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